장지호노는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메마른 황무지로 야생 라벤더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그 황무지를 3일쯤 걷다가 장지호노가 발견한 건 말할 수 없이 황량하고 쓸쓸한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4-5개쯤 되는 마을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지만 모두 가난했죠. 고립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모진 추위를 견뎌야 했고 그 비참한 삶에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늘 쌩쌩 불어대는 사나운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져갔죠. 이 외지고 황량한 마을을 여행하던 장지호노는 물을 찾아 5시간을 헤맸지만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나 모두 메말라 있었던 거죠.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다가 양치기와 만나게 됐습니다. 양치기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자신감에 차 보이는 양치기는 말끔히 면도한 모습이었고 옷에 달린 단추 하나 달랑거리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양치기를 따라 고원 깊숙한 골짜기에 있는 집으로 따라간 장지호노는 그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었죠. 돌로 지어진 양치기의 집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주 고생을 하며 정성 들여 지은 집 같았습니다. 집안 역시 양치기처럼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양치기가 난로에서 끓고 있던 수프를 나눠줬죠.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양치기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양치기는 도토리를 한가득 쏟아놓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좋은 도토리와 나쁜 도토리를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꼼꼼하게 살펴 좋은 도토리를 가려낸 양치기는 도토리가 100개쯤 모이자 드디어 일을 멈췄습니다. 잠자리에 들자 양치기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장지호노는 더 쉬어야 할 정도로 지쳐있지는 않았지만 그 양치기의 집에서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양치기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양치기는 당연하다는 듯, 아니 상관없다는 듯 허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골라낸 도토리를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들고는 우리에서 양떼를 몰고 나와 목초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지호노는 호기심에 느릿느릿 양치기의 뒤를 따라갔죠. 양치기는 양을 목초지에 풀어놓고는 산봉우리 쪽으로 올라가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양치기가 참나무를 심고 있던 그 땅은 양치기의 땅도 아니요, 주인조차 모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양치기는 그런 데 무관심한 채 그저 가져온 도토리 배가를 정성스레 하나하나 심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땅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고 절반 정도가 살아남을 거라니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자라나게 될 터였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말입니다. 그는 산 아래서 농사를 짓다가 하나뿐인 아들과 아내를 잃고 이 외진 곳으로 들어와 양떼를 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어 땅이 죽어가고 있다며 달리 할 일도 없으니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 살려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였죠. 그 양치기가 바로 올해 55살의 엘제아르 부피에였습니다. 장지호노가 30년 안에 이 망구르의 나무가 아주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자 엘제아르 부피에는 만약 앞으로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이 망구르 따윈 바닷물에 떨어뜨린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나무를 심을 거라고 했죠. 다음 날 장지호노와 엘제아르 부피에는 헤어졌습니다. 이듬해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장지호노는 5년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죠. 5년간을 포화 속에서 살았던 장지호노는 전쟁이 끝나자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외지고 황량한 곳을 다시 찾아갔죠. 예전에 그 황무지를 걷던 장지호노는 버려진 마을 건너 저 멀리 높은 상등성 위에
융단처럼 깔린 회색빛의 엷은 안개를 보게 됐습니다. 숲이었습니다.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엘제아르 부피에는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양들은 거의 다 팔아버리고 대신 벌통을 100개 이상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나무만을 심어왔던 거였습니다. 1910년에 심었던 참나무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엘제아르 부피에나 장 지오노보다도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거기에 5년생 자작나무와 너도 밤나무까지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장 지오노는 그 멋진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무 덕분인지 언제나 메말라 있었던 시내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초원과 꽃들이 살아나고 있었죠. 산토끼나 멧돼지를 잡으러 들어왔던 사냥꾼들은 어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걸 봤지만 그저 땅이 부리는 변덕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사람이 한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장 지오노는 1920년 이래로 매년 거르지 않고 엘제아르 부피에를 찾아갔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지치는 법도 없이 꾸준히 나무를 심을 뿐이었죠. 그는 틀림없이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특히 완벽한 고독 속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엘제아르 부피에는 아마도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1935년이 되자 정부 관리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자연이 내린 숲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죠. 그들은 끊임없이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숲 굽는 일을 금지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죠. 숲은 관리들에게조차도 마법을 걸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숲은 정부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정부 대표단 관리 중 한 명이 장 지오노의 친구였습니다. 장 지오노는 그 친구에게 숲의 비밀에 대해 말해줬고 함께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 지오노의 짐작대로 친구는 엘제아르 부피아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장 지오노가 싸간 달걀과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주위 경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913년 당시 황무지였던 이곳은 이들의 4배만큼이나 자란 나무들로 덮여 있었죠. 꾸준한 노동, 산 위의 맑은 공기, 소박한 생활, 무엇보다 노인의 평온한 영혼 덕분에 산이, 땅이 살아난 겁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원하던 그대로 말입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신이 내린 일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친구는 장 지오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이 친구 덕분에 숲뿐만 아니라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의 행복도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1945년 6월 장 지오노는 마지막으로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7살이었죠.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산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913년 당시 이 마을엔 12채의 집에 3명이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덫을 짐승을 잡아먹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고 집들 주위엔 갖가지 야채와 꽃들이 골고루 심어진 정원들이 있었습니다. 호밀과 보리가 가득 자라고 있는 조그만 들판과 파릇파릇한 풀밭도 보였습니다. 거리마다 소박한 시골 생활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의 건강하고 티 없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렇게 마을은 누구나 살기를 꿈꾸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하자 장 지오노의 가슴속은 엘제아르 부피에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장 지오노의 소설을 원작으로 프레데릭 백이 그림을 그린 1987년도의 단편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 뿐만 아니라 안시, 로스앤젤스, 루아양, 히로시마, 바야돌리드,
오타와 영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프레데릭 백이 5년가량 공들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린, 그래서 더욱 깊은 맛이 있는 작품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원작 소설의 작가 장지오노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요. 장지오노는 프로방스를 여행하다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으며 혼자 살고 있는 양치기였죠. 장지오노는 여기에서 큰 감명을 받아 이 작품의 초고를 썼고 그 후 20년에 걸쳐 글을 다듬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지오노는 나무를 심은 사람을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나무를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나무 심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지오노의 바람대로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지구 녹화운동의 자료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단순합니다.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 소리 없이 일하고 자신의 신념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한 편의 소설, 한 편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포레스트맨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2014년 칸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받기도 한 인도의 자다부 파잉의 이야기입니다. 자다부 파잉이 16살이었던 1979년, 그는 범람한 강물이 빠져나간 모래톱 위에 셀 수 없이 많은 뱀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뱀을 보호해줄 나무가 없어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본 자다부 파잉은 대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에 전화를 걸어 이곳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면서 정하고 싶으면 직접 대나무를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자다부 파잉은 대나무를 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모래톱에 오두막을 지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고독한 삶이었죠. 해가 뜨면 나무에 물을 주고 해가 지면 가지를 치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 모래톱 위에 빽빽한 대나무 숲이 생겨나자 그는 이제 진짜 나무를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가서 묘목을 구하는 한편 모래톱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꾸기 위해 개미를 잔뜩 모아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2년이 흘렀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나무들이 어느새 거대한 숲을 이뤘고 숲이 생기자 야생 동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숲을 자다부 파잉의 애칭을 따서 몰라이의 숲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아삼주 산림부는 2008년 몰라이의 숲에서 벗어나 인근 마을을 배회하던 야생 코끼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제서야 몰라이의 숲이 생겨난 걸 알게 됐죠. 자다부 파잉은 지금도 거대한 몰라이의 숲 한복판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세 아이와 함께 소를 키우고 우유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는 왜 나무를 키우냐는 언론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식량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들이 동물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